프로그램의 안내를 드렸듯이 과학과 종교,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죠. 어쨌든 오늘 여기 토론의 사회는 이찬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이, 그리고 이번에 각 그 청중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의문사항, 또 토론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이런 사항들을 사회자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상 전부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이번 토론이 진지하고 열띤, 그리고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자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화 주셔서 전화상으로 구구절절히 그냥 토론 사회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수록하고 보니까 걱정됩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가 소화가 안 돼서 제 자신도 더군다나 저는 전형적인 인문학자라서 옛날에 화학과 다니던 시절에 했던 기억은 나는데 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지만 종합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호기심, 의무감 이런 건 좀 더 크게 들긴 하는데요. 자, 진행을 여기 지금 저 말고 세 분 선생님 계신데 혹시 아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 뭔가 빠뜨린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한 2분 정도 본인이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의 질문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어제 송 이사장님의 주문에 의하면 좀 막 서로 싸우는 정도까지 좀 치열한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좀 비판적인 질문이 나오면 더 훨씬 흥미있고 지적 자극이 훨씬 강력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플로어에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 다 할 수 있을지는 상황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혹시 좀 더 말씀을 한 2분 정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까 강의했던 거의 연장 또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아문세븐 선생님 자유롭게. 자료는 준비 많이 하고 항상 그런데 다 전달 못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브레인 공부 관점에서 좀 더 면밀한 뭐가 필요하다, 그걸 점점 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은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관찰이 틈을 파고 들어가기 좀 힘든, 그 천의 무봉이라 뭐 그런 말 표현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낮 동안에는 우리가 감각의 폭주를 받는데, 그러니까 객관 세계가 있고 내면의 세계가 있잖아요. 두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꿈에서는 완벽하게 내면의 세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연구 장르가 있는데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현실에 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면밀히, 좀 더 과학적으로 면밀히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현실하고 꿈을 좀 더 비교할 만한 같은 레벨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작업을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좀 해왔었는데, 의외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은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러니까. 한 분은 하나씩 찍지 않으시나? 그래. 예.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박문호 이사장님께서 강연해 주신 그 내용에 아주 흥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그 꿈을 그 척추동물 중에 꿈꾸는, 인간 말고도 꿈꾸는 척추동물이 있는지요? 예. 그렇죠. 척추동물은 이제 어류부터 해갖고 우리까지고 대략 5억 년 역사를 가졌는데, 포유동물에 오면서 그 넌냄 수면이 먼저 출현해요. 예.
그 자료가 있는데 넘냄 수면 출혈하고 렘 수면은 당공류, 그러니까 포유류는 당공류, 유대류, 태반류가 있는데 그 당공류는 오리누구니하고 바늘두더지인데 그 호주에 있는 바늘두더지 연구자들이 먼저 이걸 보고를 했어요. 바늘두더지가 전두엽이 의외로 크다는 거예요. 다른 부위보다. 물론 전체는 적은데 비율이. 그 전두엽이 왜 이렇게 큰가를 이제 추적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논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쪽 연구자들의 이야기는 바늘두더지까지는 뇌 수면이 확립이 안 됐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만 해야 돼요. 오프라인 학습이 힘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안전한 장소에서 오프라인 학습을 하잖아요. 꿈꾸는 과정을 통해서 리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절차 운동을 상당히 학습해요. 실제로 그 렘 수면의 꿈은 그 보고자에 하면 동사로 가득 차 있다 그래요. 주로 동사입니다. 명사는 별로 없어요. 렘 수면에 표현하자면 그 꿈 보고서에 그러면 렘 수면의 동작을 리플레이 계속 그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그 렘 수면이 대략 4번, 5번 오는데 토탈 시간이 90분쯤 돼요. 그러면 렘 수면 하나에 알렌 홉슨에 의하면 5번 이상 꿈을 꾼대요. 5가지 종류 이상의 꿈을 꾸면 적어도 25번 이상의 가지 이상의 꿈을 꿔야 하루 저녁에 시간이 압축된 상태로. 그럼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공류 이후로 렘 수면이 되고 조류는 조금 추가드리면 조류는 자료가 드문데 조류가 렘 수면이 가능한데 참 실험하기도 굉장히 어렵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돌고래는 저 MRI에 집어넣는 사진이 있어요. 연구하기 위해서. 돌고래를 MRI에 넣는다는 거 상상해 보세요. 근데 살아있는 돌고래에다가 이거 전기 연결해갖고 그거는 측정을 해요. 아까 사진 보여줬죠. 근데 새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새의 그 자료에 의하면 잠깐 렘 수면을 한대요. 자, 렘 수면은 누구나 측정할 수 있어요. 눈동자 움직이면, 자고 있는 동안 눈동자 움직이면 다 렘 수면이거든요. 네. 그리고 태아 때부터 렘 수면이 이제 보고가 되는데, 태아 때는 24시간 잠만 자요. 그러니까 갓 태어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근데 놀랍게는, 요걸 한 가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10주 먼저 태어난 애는 80%가 렘 수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렘 수면은 이 태아 때부터 그 신경 뉴런이 연결되는 이 과정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봐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예. 그래서 학습하고 반드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인간에 있어서 렘 수면이 인간의 꿈과 관계 있다는 말씀인데 동물에 있어서 이 렘 수면이 동물의 꿈과 관계 있다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시나요? 아니면 동물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어떻게 쓰면 됩니까? 그 렘 수면은 원래 50년 전에 1950년대에 그 DNA가 발견될 그 당시에 그 고양이 연구에서 발견됐어요. 우연히 고양이가 자고 있다 아니다는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누구나 자고 있는 동물은 대부분 다 그 도표를 보여드리는데 그 말은 한 3시간밖에 안 자요. 미리 한 가지 상식으로 하던 게 동물이 잠자는 수면 꿈이 아니고 꿈은 뭐 물어볼 수 없으니까요. 근데 렘 수면이냐 넌렘 수면이냐 과학적입니다. 은하고 상관없어요. 그 금방 관찰하면 알아요.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동물이 자는 시간이 놀랍게도 처음에 그 관계를 잘 몰랐는데 대충 경향이 밝혀졌어요. 체중에 반비례해요. 그 도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쫙 많은 동물을 측정을 했는데 수면 연구자들이 말이 굉장히 사람보다 덩치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잠이 짧아요. 짐승들이 굉장히 큰데 그다음에 하루 종일 말이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도 수면 시간이 3시간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수면은 몸이 피곤해서 자는 현상이 아닙니다. 아직도 과학계에서는 왜 수면을 해야 되는지 한 5가지 이론이 있을 뿐인데 다 모아지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놀랍게도 새로운 수면에 대한 이론 중에 하나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파 수면일 때는 일화 기억을 컨솔리데이션, 그 다음에 렘 수면일 때는 절차 기억을 대뇌 피질로 옮겨갖고 컨솔리데이션 하는 거죠.
기억하고 관계 있다는 게 수면에 최근 왜 자야 되는가의 이론이 기억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왕 저기 수면 꿈 얘기하신 김에 태어나기 직전에 태아도 꿈을 꾸고 또 미숙아로 태어나도 거의 렘 상태에 있다. 동물 꿈 얘기도 하셨는데 꿈속에서 특히 태아의 꿈이 꿈속에서 형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자기적 어떻게 충동의 뇌 활성화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형상을 본다는 건 불가능할 테고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해마가 기억을 만드는 것이고 해마에서 샤프웨이브 리플이 출현했다는 게 하디슈거든요. 그래서 하프웨이 리플이 뭐냐 하면 아까 기억을 실어 나르는 택시를 부르는 신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꿈하고 기억하고 해마가 링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억은 시냅스가 바뀌는 현상이고 그래서 태아 때 거의 태 속에서는 거의 잠만 자고 렘 수면만 되고 태어나서부터는 태아는 한 16시간 자요. 16시간 잘 때 놀랍게도 그 깨어있는 시간 내놓고는 렘하고 럼렘이 스위치처럼 교본만 해요. 그걸 온오프 가설에 그 렘 온셀, 렘 오프셀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게 바로 렘 온셀은 TTP라 해서 아스트콜린 센터가 되고 렘 오프 센터는 노로에피린이 나오는 그 청반핵이 됩니다. 그래서 청반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중세그에 물에 떠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놀랐을 때 노로에피린이 폭발적으로 나와갖고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렘 수면 때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놀랍게도 수면이라는 현상이 기억의 본질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는 기억 못하게끔 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그걸 진화적으로 따진 회로를 보여드렸는데 브레인스템에서 그 청반핵하고 아스트콜린 센터 사이에 서로 억제하는 회로가 형성이 돼갖고 스위치를 태 속에서 태아 때 만들어진 그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진화 과정 중에 그 렘 수면하고 럼렘 수면을 스위치할 수 있는 스위치가 브레인스템에서 진화해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꿈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게 최근에 그게 기억의 이동 과정, 해마에서 낮 동안 학습한 이 기억을 대뇌 심피질 감각전압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논문이 지금 최근 3년 사이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과정이 서서히 밝혀지면서 왜 자야 되는가 이게 과학계에서 서서히 그동안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기억하기 위해서 자야 된다, 학습하기 위해서 자야 된다 이쪽에 한 이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통적 이론은 왜 그 렘 수면을 해야 되느냐 이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항온 동물이 되면서 체온 조절이 되는데 렘 수면 때 놀랍게도 체온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는 태아의 꿈속에 형상이 보이는가 사람 형상 비슷하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언제부터 그런 꿈속에 그런 게 등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너무 꿈 이야기 좋아요. 자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꿈은 한 7, 6살 이후부터입니다. 그거는 꿈 이야기, 연구자들이 많은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꿈은 가장 놀라운 게 유난히 생생한 시각적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그 이야기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낮 동안에 그럼 왜 눈 감아도 상상으로 그림을 떠오르면 꿈만큼 안 되느냐? 비유 안 되잖아요. 낮 동안에는 우리가 상상으로 아무리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쳐봐도 희미하게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감각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사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사과를 한번 떠올려보면 사과의 원형이 먼저 쉽게 떠올라요. 근데 사과의 색깔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과의 색깔은 조금 뒤에 조금 더 노래가 희미하게 색깔이 넣어요. 그런데 사과라는 단어는 잘 보세요. 사과라는 단어의 형태는 그게 먼저 떠올라요. 우리가 흔히 쓰는 사과나 사랑이나 바다나 가을이나 하늘이나 이런 단어는 그 단어의 형태가 먼저 떠올라요. 그거는 이제 간단한 원리입니다. 뭐냐면 대뇌 피질이 그걸 처리하는 영역이 많으면 쉽게 의식화돼요. 그래서 왜 그 잠자는 동안에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힘든 감각이 있어요. 잠자는데 결코 냄새 못 맡아요. 잠자는 동안에 촉각이 거의 동작 못해요. 청각도 있기는 한데 아주 그 위험할 때 외마디 소리 정도 나오지 청각도 약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아까 이제 대상해 대상해 중에 전대상해는 영화 주인공처럼 폭발적으로 동작하는데 후대상해가 동작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후대상해가 동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후대상해는 촉각하고 청각을 해마로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꿈 중에는 촉각하고 청각이 약해요. 청각 간혹 있는데 촉각은 거의 없어요. 후각은 아예 없어요. 꿈에 렘 수면 꿈에는. 그러면 완전히 시각이 도미넌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질문이 뭐였냐면 낮 동안에는 왜 모든 감각이 다 통과되는데 왜 시각을 생생하게 못 떠오르냐 하면 여기 이제 다른 그 이론가의 이론이긴 한데 언어가 차폐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낮 동안에는 우리 정신은 거의 90% 언어입니다. 생각은 그럼 명확해요. 생각은 언어로 돼 있고 언어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그 피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희 박사님 그 보여준 자료에 강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큐트 파시클루스라는 게 바로 베르니케 영역하고 브로카 영역을 엮는 하이웨이입니다. 엄청난 섬유 다발이 우리가 언어에 할당이 되어 있어요. 진화적으로. 근데 그 아큐트 파시클루스가 원래 언어를 위해서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는데 도구를 사용했던 그 앵글러 자이러스하고 수프라마이널 그쪽에서 나중에 이제 언어로 차용되는 거예요. 네, 이따 개인적으로 식사하면서도 여쭙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기 장회 교수님 혹시 강의 좀 문제 의식을 좀 분명히 해주시거나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별다르게 제가 보탤 얘기는 없고요. 지금 그 이천수 선생님이 아까 그 이제 이 종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많은 공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과학하는 입장에서 이 선생님 보시기에 이 과학이 그런 쪽에 좀 기여할 내용이 있다고 보시는지 보신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질문하실 줄이야. 근데 아까 그 같이 강의 중에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종교 얘기를 하려면 우리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선입견이 또 다르거든요. 모든 언어가 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종교에 대한 통일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과학이 이런 점에서 종교에 공헌할 수 있다라고 설령 제가 얘기해도 그것을 종합해내시는 우리 플로어의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종교, 여러 학자들이 종교에 대한 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전 존재적 관심, 그냥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휘감고 있는 세계에 대한 그게 궁극적 관심인데 그 궁극적 관심과 그것에 어울리는 실천적 행위 형태가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절대 신념 체계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현실의 근원 내지 현실 너머의 어떤 실제를 긍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신념을 언어로 또 윤리로 아무튼 사회적 즉 공동체적 차원에서 표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종교의 정의거든요. 오늘 강의 중에는 저도 삶의 근원, 인간을 인간되게 해주는 근원이라고 여겨지는 실제에 대한 통찰과 그것의 개인적이고 윤리적이고 공동체적 그 체계화를 제가 종교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런 전제하에 본다면 저는 어떤 학문이든 삶의 근원을 통찰해 가는데 다 보완적이고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종교 현상도 전형적인 인간의 현상이고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넓은 의미의 다양한 진리들이 다 종교적인 행동이고 종교적인 내용들이라서 다 보완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종교는 그런 의미의 아주 종합적이고 정말 융합적인 인간의 현상이어야만 가장 건강하고 심층적인 종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학적 발견이 가령 제가 화학과를 다니다가 부전공을 종교학을 하긴 했습니다만 대학원을 종교학과로 진학해서 불교학을 먼저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전환하게 하면서 내가 다른 세계로 갔다는 느낌보다
화학자들이 당시 주지 못하는 질문, 아쉬움 그런 것에 대해 그것이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제 얘기입니다만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문과를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른바 이과였었고. 근데 늘 궁금했던 거는 수학 선생님이 가는 수학 시간에 무슨 방정식을 얘기하고 공식을 얘기하면 저는 공식이 나오게 된 근원이 더 궁금한데 어떻게 이 공식이 나왔지? 근데 그냥 공식에서 출발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요새식으로 하면 왕따 당할 듯한 분위기이기도 하니까 전혀 그런 것을 질문으로 못 꺼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좀 문과적인 기질이 강했는데 한 번도 그때 문과 간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되돌아보니 하게 되고, 대학에 화학과 다닐 때도 좀 그랬어요. 굉장히 탄소화합물 계산하고 분자식 합성하고 하는 것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하는데 저거 한편으로는 물질의 세계가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왜 하지? 하는 궁금증이 계속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종교학과로 전환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하고 보니까 나중에 종교학적인 세계를 하고 보니까 아,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접근에 들어간 언어든 뭐든 수식이든 다 수단 아닙니까? 툴, 도구잖아요. 그거 도구를 통해서 도구를 넘어선 세계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양한 도구를 섭렵할 수 있다면 더 그 깊고 넓은 세계에 도달할 수 있고 정말 그게 진짜 종교의 세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은 그 어떤 학문 이상으로 종교를 더 종교되게 해주는 학문일 거라고 저는 개인은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모든 종교들이 다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좀 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현대 과학이 이 많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상 하고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어떤 자세로 그것을 보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는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과학은 도외시하고 내 종교 신념 이것이 중요하다 하고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걸 받아들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던 것이 잘못됐다 하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그것을 융화시켜서 이 신앙 종교라고 하는 것을 더 승화시킬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제 교수님은 그런 중에서 이제 그 어떤 쪽을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장혁 교수님이 다 아시면서 하는 질문을 다만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보조적인 질문을 해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이른바 보수적인 전형적인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시절에 진화론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약간 의구심 내진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그게 진화론이 내가 생각하던 창조론과 도전적이거나 잘못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심이 들었냐면 제가 생각한 창조의 개념이 너무 좁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좁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학자들에겐 진화론적 사유가 대학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배우면서도 완전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여기에 뭔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자꾸 찾아보고 싶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진화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진화론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준비가 그땐 못 됐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저에게 깨지기 시작한 것은 오히려 불교 공부하면서였는데, 이제 이른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 거의 전도사급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그랬는데 대학 다닐 때는. 근데 불교에 대해서 인도 종교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기 전에는 저거 공부 왜 하지? 왜 저런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하고 살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모르면서. 근데 정말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불교만한 어마어마한 철학이 또 있을까? 인생과 우주를 설명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제가 지적 세계관의 전환이 불교의 도전을 받으면서 바뀌었거든요. 전환이 일어났어요. 전환이 일어나고 나니까 기존 신앙을 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협한 신관이 확장되는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범죄신론이라는 책을 하나 썼고, 그 성서를 범죄신론적으로 해석한 책을 썼는데, 범죄신론이 저는 앞으로 21세기, 22세기까지 이어질 신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과학과 모든 학문을 포섭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범신론과는 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요. 그럴 때 신은 자연법칙과도 같습니다. 빅뱅 이후에 전개돼가는 우주의 팽창 과정이랄까 다 알 수 없는 뭐 그 세계와도 같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원리 안에서 태어났죠. 그 원리를 넘어서 본 적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다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 아까 은총, 본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확장되면 확장되고 제 신앙이 옛날이 정말 유치했구나 이런 자기 반성으로 나타나면 나타났지 하나를 버리거나 포기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신앙과 배치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레임이 안에 갇혀 있거나 그것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현재 교회나 저기 절 안에서도 이런 종교들과 교류를 많이 합니다만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주류 교회에 좀 보다는 사이드에 있죠. 좀 메이저라기보다 마이너리티에 가까운 분들이지만 훨씬 종교 본래 정신을 헐단 견지하고 유지해오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오늘날 종교를 살아있게 하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상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 정말 과학이나 다양한 분야를 소화할 수 있는 종교적 그 역량 있는 분들이 숨은 고수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네네 지금 질문지를 이렇게 해서 받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적인 종교인들의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제가 거의 95% 남겨놓겠습니다. 95% 다른 언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종교인들이 이거는 목사나 뭐 신부나 스님이나 그런 경우도 제가 본 데도 많이 그런 경우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이런 언어가 대부분의 주류 종교인들에게 소화가 안 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 현실이 그냥 종교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 거냐? 그럼 너무 암울하죠. 암담하고. 아니다. 종교의 본래 정신이라는 게 뭐냐? 네가 생각한 신이라는 게 네가 머릿속에 들어온 신이 전부 다냐? 아니다. 신이 언어로 표현되는 거 전부 다냐? 아니다. 언어는 언제나 도구이고 수단이고 그래서 수단 너머를 봐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끝없이 그런 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나 글을 쓰는 것도 그런 취지가 언제나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주류 교회 주변부에 있는 많은 생각 있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것이 동의되고 토론되고 학교에서는 적어도 너무 자유롭게 토론되거든요. 신학계에서도 교회 목사님들과 토론 쉽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제 경험해 보면 아무튼 교회 설교에서 제일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더라고요. 자기 안에 딱 갇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안 통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점에서 종교는 현상학적이기보다는 그 구도적, 가장 넓고 깊은 세계를 탐구해가는 과정으로 이 종교라는 것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학문적이기도 한 거죠. 구도적이기도 하고 학문적이기도 하고 융복합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서 뭔가 어울리는 삶이 되어야 아까 장영익 교수 말씀하신 대로 삶에 부합하는 삶이 온전한 삶이다라고 하셨던 것이 너무 정확한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회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그 지금 이 교수님 그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으면서 읽은 책 중에 그 니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유명한 신학자라고 저는 아는데 그분의 쓴 책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붓다가 아니었으면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 붓다의 불교의 것을 자기가 파악함으로써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우리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깊이가 과연 뭔가 하는 것을 간접적인 조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표피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1차적으로 강조해온 이 종교 신앙의 생활에서 겉껍질이 벗어나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을 이제 정말 설득력 있게 썼어요.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좀 권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은 이런 말도 가능하지 않을까. 과학이 없었더라면 나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없었다. 가능한가요? 네, 저 자신은 사실은 어느 면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대 과학의 깊은 이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비춰볼 때에 겉껍질이 벗어난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기는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벗겨버리고 나면,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면 그건 미신을 믿는 거죠.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신앙의 본령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현대 사회에서 사실 종교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에 과학의 눈으로 탁 비춰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사실일 수가 있고 사실 아닐 수가 있는 것이 일단 나타나거든요. 그거 다 걷어버리고도 남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 자신도 저도 이제 그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런 그 의미의 신앙을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서 이 교수님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온생명 얘기는 장혁 교수님 아마 해주시고, 저도 그래서 온생명의 장혁 교수님 글을 많이 인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직전에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라는 책이거든요. 폴 리터라고 하는, 한국에도 여러 차례 다녀간 지금 미국의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제가 한 작년에 다르지만 조화한다라는 제목으로 불교 기독교 비교하면서 썼던 논문 잘 모아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중에 리터의 그 생각을 정리한 챕터도 있거든요. 그거 정말 저도 동의하고 제 경험도 그렇고, 근데 과학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지금 장 교수님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내가 생각하는 언어가 전부 다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학문보다 그 아집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세계가 안 보이는 세계다 보니까, 검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언어 틀 속에, 자기 사회 속에 그냥 가둬버리고는 그게 종교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학교 교육이나 공교육을 통해서든 건전한 사회적 양식을 통해서 그 과학적 언어로 하나하나 훈련해 간다면 그것이 정말 종교를 더 깊게 해주고 더 종교인답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 아닐까라는, 아무튼 뭐 저 개인적 판단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종교, 여기 오늘 종교와 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과 종교죠. 순서 과학이 앞이지 않습니까? 과학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요. 아까 참 온생명 얘기는 장혁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긴 한데요. 제 경험으로는 온생명이라는 게 네? 아유, 죄송합니다. 질문을 받아서 저도 토론자기도 해서. 종교를 대표하신 토론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길어지는 거 아니죠? 아닌데 아무튼 뭐 잘 알겠습니다.
벗겨집니까? 아니 종교의 특징이 해석으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안 맞는 얘기도 해석으로 그렇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다음에 지금 안 되면 그건 믿음은 믿으니까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적인 얘기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벗겨낸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믿음하고 이것은 상징이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그 피카소의 그림을 예를 들어요. 피카소의 그림은 사진하고 다릅니다. 상당히 찌그러지고 이상해요. 그런 실물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의미를 가지는 거는 그것이 표현하는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교에서는 불가피하게 상징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상징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상징으로 표시해서 의미를 담으려고 한 것일 텐데 근데 그 상징 체계 그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껍질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 못하니까 과학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을 것은 상징이고 의미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좀 얻을 수 있으면요. 저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물음은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려서 온전한 알미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 말을 달리 바꾸면 나는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인가를 일단 정리하고 그렇기에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과학이 말해줘야 될 부분이죠. 그것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거야. 이것이 전통적으로 종교의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통 종교에서는 그것이 일치했어요. 그 당시에 최선의 우리로 말하면 최선의 지식 또는 최선의 과학에 해당하는 것이 그 앞부분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체계가 돼서 예를 들어서 1000년, 2000년 또는 3000년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그 지적인 능력이 이제 그 문화가 올라가니까 특히 알매 쪽이 변하니까 앞부분이 변하고 있거든요. 나는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의 것하고 우리는 훨씬 더 폭넓게 깊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뒤하고 안 맞는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쪽으로 그걸 가야 되는데 사실은 종교에서 가르침은 상당히 직관적으로 옳은 길을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앞에 것과 연결해서 다시 그걸 맞추면 훨씬 설득력 있고 깊이 있고 오히려 나한테 믿음이 가는 그런 걸로 갈 수가 있을 텐데 그 앞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껍질만 계속 하고 거기다가 붙이려고만 하면은 이 현대 그 사회가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 생각에 과학이 기여할 수 있다면 과학의 단편적인 지식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과학 전체를 통괄해서 내가 어떤 세계에 있고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종교에 연결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바른 삶을 가지고 가는데 도움을 주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믿음 체계를 꼭 뒤집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거의 이미 직관적으로 가는 건데 거기다가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단 그것을 그런 깊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 표피적인 믿음 또는 어떤 다른 자기의 기복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흔들리죠. 그거는 흔들어 버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종교끼리의 갈등도 줄어들 것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믿어야 되는 고통도 줄여주죠. 믿지 않을 수 없는 걸 믿게 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데 현재 많은 종교, 특히 기독교, 저는 거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또 현재도 그렇고 에서 보면 이건 믿을 수 없는 거를 안 믿으면은 이거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고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거기서 앞부분은 현대과학이 이해하는 걸로 가고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그거하고 어긋나니 안 나냐. 이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좋은 주제가 과학과 종교인가요? 종교과학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이것은 서로 간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질문이신가요? 짧게 부탁합니다. 네. 저 그러면 그 질문 좀 이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왜냐하면 과학과 종교라고 하셨으니까 이 제목이 데네피질은 어떻게 세계상을 창출하는가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 질문은 우리가 데네피질을 통해 세계상을 창출한다면 인간은 실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자기를 초월하여, 초월할 때 이찬수 선생님이 인식의 초월을 말씀하셨죠. 자기를 초월하여 세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냅스가 기억에 작동하는데 이 기억된 시냅스를 의도적으로 끊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학습에서 언러닝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그 수행과 관련되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저기 박문호 박사님 아까 청준 질문 중에 직접 던진 질문도 있어서 코텍스 또는 해마의 기억 저장은 단백질로 저장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기적인 형태로 되어 있나요?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제가 잠깐 토론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참으로 그래요. 좋아요. 그 질문하신 게 이제 그 세계상 데네피질을 만든다 이랬는데 우리 조금 뭔가 이렇게 형이상으로 생각하기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인간들은 그게 의식의 작용인데 의식의 특징은 의식 그 너머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육각수 그렇게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걸 상정할 수 있는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토론을 끝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면밀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자꾸 그런 생각을 들어요. 답이 다 나와 있었어요. 아까 네 가지인가 됐었죠. 자, 우리의 생각은 거의 기억이다. 그 다음에 언어도 거의 기억이다. 그 다음에 생각이 곧 언어다. 그럼 기억만 알면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기억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브레인 속성이 특이함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왜 우리가 이런 성향의 동물이 되었는가 이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해요. 왜 이렇게 됐고, 저는 이 과학운동을 하면서 거의 10년 이상 느꼈던 게 뭐냐면 과학적 팩타를 아는데 투자하는 시간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놓고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통계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알렌 홉슨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그분이 하버드 대학 수면센터종을 한 30년 하면서 그분의 질문이 딱 그거예요. 전 인류는 꿈을 꿔왔는데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면 무조건 해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영향으로. 그래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나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꿈꾸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렘 수면 동안에는 과거의 기억이 전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죽은 형이나 부모님이 나타나갖고 해도 꿈속에는 내가 기억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꿈속에는 기억을 연결 못하기 때문에 내 형이 죽었다는 걸 몰라요. 꿈속에서는.
이 단순한 조금만 사고를 해보면 이 단순한 사건을 우리가 내각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전인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렌 홉스도 책에서 뭐라 하냐면 자기도 과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인데도 그런 간단한 꿈속의 일화기억을 거의 참조하지 않는다는 이걸 늦게 알고 창피함을 느낄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뒤집어 보면 전 인류는 어떤 사고가 문화적으로 팽배해지고 나면 그 이외의 사고는 완전히 봉쇄가 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과학을 해야 되느냐? 좀 더 근본적으로 더 밑에 내려가 보면 참으로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과학 운동하는 가장 크게 대표에서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걸 하지 않아요. 일반 상대성이 시간의 공간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어떻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대부분 사람도 일반 상대성을 풀지 않아요. 그 수식을 안 풀어요. 대신 시간과 공간의 온갖 철학적 사변을 하기를 즐겨워해요. 그럼 정한 질문은 뭐냐면 왜 우리의 브레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진화되어 왔는가가 정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알렌 홉슨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꿈을 내용만 봤다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영향. 그래서 그 사람은 꿈의 내용을 묻지 않고 꿈의 형식을 묻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후각이 거의 안 쓰인다. 그 다음에 꿈에서는 꿈의 모든 특징들이 그 사람이 쫙 일시에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조금 그 당연한 걸 전 인류가 거의 생각을 못했어요. 왜? 프로이드의 무조건 꿈은 해석해야 된다는 그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 전 인류가. 종교도 저는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단순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전 인류가 동의한 종교가 있나요? 현 시점에? 전 인류가 다 같이 믿는 종교가 있나요? 두 번째,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부족이 함께했던 종교가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그 단순한 질문 굉장히 좋아해요. 왜 우리가 굳이 2500년 전에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어떤 사나이들이 남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고 그래요? 네, 지금은 저는 불교도 좋아하고 불교적이지만은 내가 붙다 같으면 사이언스를 택할 거예요. 그때는 만원경 현미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왜 굳이 우리 2500년 전, 2000년 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좀 벗어나갖고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알렌 홉슨이 접근했던 게 바로 그래요. 왜 우리는 무조건 해몽할 생각만 했느냐 이거야. 꿈의 공동 폼을 보지 않았느냐. 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종교의 공동 폼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런 질문들이요. 예. 지금 전 인류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종교가 없잖아요. 근데 사이언스는 다르잖아요. 예.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핸드폰은 다 같이 쓰잖아요. 사이언스의 산물은 논쟁을 하지 않잖아요. 그거 아닌 방법이죠. 그래요. 네. 그래요. 제가 조금. 자, 결론적으로. 네. 오케이. 질문에 대한 답도 됐는데 좀 더 면밀한 생각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좋아. 이거 최근에 그 동영상 나오고 최근에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일부 유전자 조작해갖고 기억을 익스텐션하는 과정이 마우스한테 일부 나왔어요. 그 조장희 박사님 발표했을 때도 아마 그 일부 나왔어요. 조장희 박사님 마지막 그 강의에도 나왔어요. 오케이.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 공부를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은 그 과학적 팩타를 종교하고 링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실 레벨에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과학은. 그 사실 레벨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 사람이 해도 한 30년 이상을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식의 그 사고의 패턴에 좀 심하게 하면 저식으로 하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도 모르던 것도 일반 상식을 푸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6,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좀 하기도 하는데 과학에 대해서 가장 과학이 빨리 사회에 확산 안 되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현상이 우리는 뭐뭇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뭐뭇을 직접 하기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 그걸 내과학적으로 한번 밝혀보고 싶은 거예요. 좀 이야기가 장황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외과적으로 시놉시스를 끊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개인이나 동물의 기억을 끊는 것은 마이크. 가능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했고요. 본인이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시놉시스를 끊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생쥐 실험 말고 기억 끊게 해볼 그런 연구 결과가 없죠. 인간한테 적용하면 뭐 외상후 전공에는 점자정도께서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쪽에 들어가서 실제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그러니까 분자 세포 생물학을 해보면 진화론이 아니고 진화학이라는 걸 느껴요. 명확한 거의 매 분단위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분자 세포 생물에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통섭이나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하나를 들어가 봐도 대륙 이동까지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 매개로가 교환하는 과정까지가 완전히 동일한 현상들입니다. 그게 어떤 그 거대한 담론적인 비유가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대기와 대양과 대륙을 이동하면서 지구라는 행성의 온도가 서서히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이 지구 45억 년의 역사예요. 그 속에서 생명 현상이 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생명의 진화밖에 주로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행성 지구의 전체 강물의 진화까지도 다 같이 해야 돼요. 그 속에서 그런 거대한 과학적 그 데이터, 그다음 엄밀성 속에서 종교를, 그다음에 문학을, 예술을 논하는 게 저는 맞다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 원자적 현상이잖아요. 그걸 또 동의 안 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게 원자적 현상이라 보고 스텝 바이 스텝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평소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답이 나와요. 근데 질문의 모드에 들어가면 저는 뭐 질문을 하다가 40, 50대에서부터 60, 70대까지 질문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정답이 상당 부분 정답이 논문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현상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브레인에 관한 논문이 거의 15만 편이 여러분들 공짜로 다 볼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습니다. 최고급 논문들이. 근데 그 논문을 거의 다 안 읽어보고 우리는 엉뚱한데 지금 계속 답을 구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저는 이제 이 뇌과학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문호 선생님의 그 의견도 좀 같이 듣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게 상당히 그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면 자기 사고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생각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어떤 데이터를 안 가지고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정리하면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의지에 따라서 시냅시스의 그 연결이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너무 많은 것이 이게 시냅시스가 연결돼서 나를 자꾸 괴롭힐 때에 깊은 명상을 가짐으로써 좀 높은 단계에서 그 낮은 그것들의 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말이 가능할지 몰라도 적어도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명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알과 내 생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기본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스스로 정화시키는 그런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을까. 기여하려면 구체적으로는 시냅시스의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는데, 저는 많은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은 그것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박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네. 우리 저는 상당히 입자물리학 하시는 선생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저 잠깐만 더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종교하고 이쪽은 저 스님한테 강의를 할 때 주로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신은 왜 우리를 떠나지 않나요? 해서 이쪽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연구 파트가 있습니다. 그 앤드루 누보 같은 사람은 수녀하고 이런 그 티베트 성녀들을 한 3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들어오고 그러셨는데 그분의 그 책이나 그 논문을 보면 그러니까 초월적 상태로 들어가면 자, 1분만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정엽 오른쪽 왼쪽 두정엽이 역할이 좀 다른데 오른쪽 두정엽에서는 우리 신체 감각을 모니터링해요. 왼쪽 두정엽은 그 공간 좌표를 모니터링해 줘요. 예. 어쨌든 그 3차원 공간 좌표가 제너레이션 된 상태에서 나의 신체 감각이 그거에 코레스판더, 그러니까 그 속에 부합이 되면서 세계가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전전두엽에서 그 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는데 강한 그 수도심이 생기면 그게 그 자율류 신경 시스템까지 늘어옵니다. 해마, 편도를 늘어오는데 그 중간에서 오늘 강의했던 그 살라모스 넥티쿨라 뉴런이 그 동작을 해요. 살라모스에서 감각 입력을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세계 좌표가 사라지고 세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물결이 거의 뭐 한 달 동안 그 면백수도 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거의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이 상태가 되면 그 시그널이 그 시상하부로 들어옵니다. 시상하부의 복로척 핵은 그 뭡니까? 부교감 중추입니다. 일종의. 그 다음에 시상하부의 외척 핵은 그 쾌감 중추예요.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게 억제를 계속 하다가 복내척 핵에서 억제를 하다가 본물이 터져갖고 시상하부 외척으로 홍수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면 이 헤로 사이클 연결된 게 거대한 쓰나미가 브레인 전체로 연결돼 갖고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이 시상하부 밑에서 내려가면 그 코르티졸이 보통 때는 흥분하면 코르티졸이 나오는데 코르티졸이 억제된 상태에서 그 아르기닌 바소프레신이라는 이 물질이 확 분출돼요. 이 물질은 또 최근에 기억을 생생하게 한 물질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교감신경 쪽으로 넘어가면 뭐냐면 멜라토닌이 변형된 DMT라는 물질을 확 분출시켜줘요. 그럼 DMT는 바로 뭐냐면 아우로바디 현상을 일으켜요. 몸에서 사람 빠져나가게 해요. 그 다음에 시공을 왜곡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때 몸은 막 극단적으로 피곤한 상태인데도 이게 회로가 돌면서 지상하부 아퀴에트 궁상핵에서 베타엔돌핀이 분출해줘요. 이게 맞물려 돌면서 범렬이 일어나는 거예요. 쾌감이 폭발하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생생하게 평생 기억으로 넘겨줘요. 그런데 요때 자 10초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때 이 전체 명령이 떨어진 거는 대뇌 좌우에 있는 전전두엽에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때 전전두엽의 그 케미칼도 글루타메이트입니다. 기억을 만드는 글루타메이트가 폭발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글루타메이트는 신경 독성 물질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 옆에 있는 뉴런을 죽여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 독성학이라고 누로사이언스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하고 깨달음은 다른 게 어떤 식으로 다르냐 하면 이 글루타메이트 물질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어버리면 세포가 죽기 때문에 미치는 현상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 글루타메이트 농도를 조절해주는 다른 호르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지 않고 극단적 체험이 생체 심리학에서 생체 이쪽에서 가능하다는 게 내각에서 가능하다는 게 앤드루 루보그의 인바이티드 페이퍼입니다. 예. 저는 스님들한테 강의할 때 아예 그 페이퍼를 놓고 그 페이퍼 그 분야에 한 30년 했던 걸 다 종합해서 인바이티드 페이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을 전체 한 10장을 그려갖고 한 10시간 동안 그려갖고 그거 하나하나하고를 전부 다 몇 평씩 해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3일 동안 50명의 스님들한테 그 과정을 다 거쳐줬더니 그때에서 스님들은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동안 온갖 이렇게 덩그름처럼 많은 자기 경험은 했는데 이 갈증 생겼던 것들이 브레인 구조하고 케미칼하고 하나하나 매칭되면서 자기들이 그 비슷한 체험한 분들이니까 그 과정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사이언스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설명을 종교한테 맡기지 말고 물론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앤드루 루보그의 그 사람 결론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해 준 거예요. 초월적 현상, 신을 느낄 수 있는 브레인 스트럭처는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인류는 신을 느낄 수 있는 그 극단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네. 이제
사실 박문호 선생님 얘기 아까 종교와 링크 시키지 마라, 종교에 묻지 마라 이런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종교의 절반만 얘기하신 거거든요. 가령 저런 거예요. 아마 지금 뇌 기억 인지 이런 관련해서 정말 공학자답게 굉장히 회로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강의하시면서도 놀랍게도 이런 말씀 한 20번 이상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전 별로 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좀 더, 그런데 같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머릿속에 뇌가 돌아가고 전자기 신호가 가고 자극이 가서 어떻게 반응해서 대뇌피질의 기억이 저장하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될 정보 세계죠. 근데 얼굴을 보고 그렇게 떠올리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고 주름살을 먼저 보면서 참 그래 고생 많이 했구나. 사는 게 좀 힘들었냐, 너 이렇게 머리가 빠지냐, 좀 스트레스가 많구나 하면서 뭔가 그 사람이 받았던 아픔이나 이런 것에서 함께하는, 그래서 같은 얼굴을 보고 떠올리는 세계가 다르거든요. 근데 종교는 앞에 게 조금 뇌과학적 자연과학에 가깝다면 나중 거는 인문학, 인문정신에 좀 가까워요. 근데 그렇게 굳이 기분하면 종교가 원래 종합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억지로 나누면 인문정신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 이름으로 벌어진 모든 역사상 대부분의 현상들은 인간의 아픔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하는가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적 치료로서의 통증의 치유 그런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 대 마음으로 또 공감의 능력으로 함께 하고, 사실은 네가 힘들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어느 그분이 사실 어떻게 도움이 될 거야. 사실 내가 너 저기 주름살 하나 내가 줄여주는데 마음으로도 함께 하마.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정신이 종교에 가까운 거라서 종교에 묻지 마라, 링크시키지 마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절반만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저는 한 2000년쯤 후에 21세기의 종교는 사실 과학이 오히려 더 주도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할 거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 더 덧붙여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 중에서도 그 자연을 타자화하고 인간을 연구의 수단으로 삼는 그 주체는 도대체 뭔가, 왜 하는가, 아까 왜 과학을 하는가 하는 질문에 좀 뭔가 좀 갑갑하다 이런 말씀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체는 환원적인 어떤 물질이나 입자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와 교류하고 있어, 공감하고 있고, 사실은 내가 다 못하는 것도 해주는 어떤 근원적 힘 속에 있어. 이런 정신이 사실 2000년, 수천 년 이어져 온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종교가,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지만 불교가 2500년에 생긴 게 아니라 불교라는 것을 추적해 가다 보면 전 역사와 만나요. 인도 역사와 만나고 인도의 사상 총체와 만나고, 기독교를 추적해가면 그 근동 지역 언어와 다 만나고 2000년 전 이스라엘과 만날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의 세계와 다 만나는 거라서 하면 종교는 별도 현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종합적인 현상인데, 오늘날 세속화한 시대에 초월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그들만 종교는 그들만의 세계야라고 간주하고, 또 그 사람 종교인들 자신도 우리만의 세계라고 간주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종교가 특수한 현상처럼 되어버렸는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종교와 과학과 뭐 인문, 정신, 철학 등등이 한꺼번에 다 같이 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깐만, 그 질문지를 다들 써 주셨는데, 네. 예, 그 질문지를 진행하시는 게 어떠신지. 제가 종교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은 아까 나왔던 답 속에 이미 있어서 몇 개는 제외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 종합적인 질문인데, 그 시간관에 관한 질문을 종교, 과학 전체에 관해서 질문하셨어요. 가령 기독교에는 태초,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다 그러고, 불교는 처음도 끝도 없다고 그런 연기론적 사유를 하는데, 이러한 종교적 시간관에 대해서 과학은 어떤 태조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어떤 문제에 하셨습니다. 질문자세요? 네. 네, 자기의 종교가 가진 태도가 이런 과학과 상충된다면 삶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시간관에, 이런 건강한 시간관에 어울리는가, 이런 식의 취지 질문을 하신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사실 아까 박창범 교수님 계시면 좋겠지만, 오히려 제 생각엔 저희 장혜익 교수님이나 또 오선근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싶긴 한데, 저도 떠올리는 토론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
늘 궁금증이에요. 우주를 생각하면 우주가 무한히 팽창한다고 하고 정말 무한하다는 얘기를 오늘 여러 번 우주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또 입자 물리학 하신 입장에서는 물질의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원자 분자에서 이제 뭐 쿼크로 나가고 그다음에 요새는 촉근 이론 나고 그러면서 끝없이 쪼개지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쪼개질까? 무한히 쪼개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도 무한하고 거시의 세계로 나가도 무한하거든요. 이 무한이 모순인가? 저는 그러니까 사실 미시거시가 아니라 이게 미시의 세계로 쪼개고 들어가는 이것이 사실은 우주 끝으로 나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하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런 세계 속에서 시간을 얘기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입자 세계의 시간은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주론에서 시간 축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입자 세계, 소립자 세계에서 시간이라는 거를 어떻게 상상하며 시간 내 존재인 인간의 눈에 관찰된 그런 시간이 어떻게 네, 그거 네네 여기 질문자를 답변자를 안 적어 놓으셔서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시간관에 대한 질문을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예? 예, 그 코스몰로지 쪽에서는 현재 코스몰로지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코스몰로지도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떤 코스몰로지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의 코스몰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빅뱅이라 그래가지고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진공에서 플럭추에이션 요동을 치다가 갑자기 이제 나온 것인데 거기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아요. 이렇게 그런 가능성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우주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그런 버블이 진화돼서 또 우리와 다른 어떤 우주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멀티 유니버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컨택트가 되지 않는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무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쭉 제대로 커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10의 마이너스 10 몇 승 초에서부터 10의 마이너스 뭐 몇 승 초까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계를 거쳤다고 하는 것은 그 인플레이션 세어리를 만든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어떤 문제, 뭐 호모지니어스 문제, 뭐 플래트니스 문제, 무슨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이론을 내놨는데 그것이 그 이론이 발견되고 있는 그 천문학적인 그 관측 사실하고 자꾸 부합이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빅뱅 플러스 인플레이션 해서 현재의 우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토크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지금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는데 허블이 말한 것처럼 팽창을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팽창의 속도가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거 서로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인데 잡아당기는 힘이 아닌 밀치는 힘이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다크 에너지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크 에너지를 제안을 하면 그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는데 점점 더 빨리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것도 이제 가속 팽창하는 것도 실험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다크매터가 전 우주의 총 질량의 70몇 %를 다크 에너지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블랙홀이니 뭐 그 다음에 잡다한 것들이 한 20 몇 % 가지고 있고 빛나는 것들이 이제 빛나는 거 태양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한 4% 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계산을 해냈어요. 근데 한 달 전쯤에 어떤 사람이 논문을 냈는데 그 다크 에너지에 관한 다크 에너지가 맞다고 한 그 계산이
실험 오차가 있어가지고 그 실험 오차 범위가 이거는 그냥 오차 범위 내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오차다 이렇게 의논을 냈어요. 만일 그 실험 오차 내에서 그냥 에러바 안에 있는 그런 오차라 그러면 꼭 다크 에너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다크 에너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전쯤에 논문이 나왔는데 2주 전쯤에는 2주 전쯤에는 그 에러 실험 계산한 해석한 그 논문이 틀렸다,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크 에너지가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지금 138억 년이라는데 우리 우주를 거꾸로 시간을 되돌려 가지고 138억 년으로 되돌아가면 정말 우주가 꽁꽁 뭉쳐지는 것 같아서 점점 에너지가 높아지고 점점 그 농축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빅뱅이 되는 것인가? 이거는 좀 과학하는 사람들도 설명을 못하죠.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그 빅뱅 직전에 그 버블에서 nothing에서부터 우주가 나온 것은 그것은 하나의 싱귤러리티라서 수학적 싱귤러리티라서 우리가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 타임이 0보다 0 이상이 아니고 0보다 큰 상황에서만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타임이 0으로 아무리 접근해도 0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10의 마이너스 34승초, 10의 마이너스 68승초, 10의 마이너스 100승초 이렇게 0으로 가도 0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0은 싱글러리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몰로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 뭐 어찌됐건 그 t 이꼴 0은 안 건드린다 쳐도 t가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된 것이겠는가? 그거는 아무도 과학하는 사람, 코스몰로지 하는 사람 아무도 대답 못하고 있습니다.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못하고 t 이꼴 0은 싱귤러리티를 건드리지 못하고 t는 0보다 큰 경우에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모른다 그러고 그 서로 뭐라 그럴까 점잖 뺀다 그래야 되나? 서로 질문 이런 답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는 종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학의 그 결과라든 걸 끌고 와가지고 자기 그 종교를 화장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는 메이크업 시킨다든지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냥 종교를 좋아하시고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또 종교에서 뭐 태초가 있니 없니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또 우리는 우리끼리 또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좀 평화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분 질문 중에도요. 형이상학적인 종교와 형이하학적인 과학은 각각의 독립된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서로 자기 잣대로 서로 비판하는 방식 말고 좀 스스로의 우위성을 드러내는 거 방법 말고 좀 독립적인 영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그 질문에서 오 교수님이나 장 교수님 혹시 답이 이제 그렇습니다. 서로 이거를 굳이 우리 같이 의논해보자 뭐 이렇게 같이 의논해도 되겠죠 뭐. 그렇지만은 우리 둘이서 하나의 결론으로 꼭 내야 되니까 우리 오늘 밤을 새서라도 얘기를 하자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생각은 그러냐?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하고선 끝을 내든지 네 생각은 그러냐? 난 내 말은 말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일어나도 되는 거고 굳이 왜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근데 이런 질문이 조금 소모적일 수 있는 게요. 질문 자체가 기독교의 뭐 창조 종말 이것이 과학자의 비판적인 암호로 어떻게 이해되냐 그런 질문이기도 하셨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창조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창조는 옛날에 어느 지금 물질적 기원을 얘기하는 뭐 과학적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나라는 존재의 나를 나되게 해준 근원을 그냥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나되게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세계는 거기서 나와서 거기로 움직이는 거다 이게 창조론이고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과학적 언어는 저보고 아니라서 오해하고 네. 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 저 질문자에 대해서 질문을 이원론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듯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하나의 카테고리 무언가를 가지고 저한테 지금 강조하려고 들어가지만 그럴 필요 없으시고요. 저는 여기 과학자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과학을 연구를 하시면서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거지 어떤 답을 얻고 싶은 데는 전혀 없어요. 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기 어느 분이 질문을 좀 아주 포괄적이고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세 분 중에 한번 적절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답변자 지목을 안 하셔서 인간이 가진 생명과 자의식과 도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상적 진화론은 좀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지적 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것이 범신론과 유사하게 만물의 편재한 신성의 파편이 자체 충매적 질서의 역할로 유발되었거나 유일신교에서 이야기하듯 초자연에서 자연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핵심은 생명과 자의식과 도덕이 어떻게 생성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생명 이야기 오 교수님하고 장 교수님께서 예, 답변해 주시면 맞습니다. 좋겠다 싶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그 질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참 우리의 언어가 대단하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참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랄까 애국심이란 단어가 추상 명사 같은 거 이런 게 없으면 민주주의 같은 거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언어가 없으면 종교 영역이 전부 다 추상적인 사고들이 많잖아요. 고급 추상성이 많기 때문에 언어가 없으면 그걸 형상화 건축도 뭔가요. 언어가 없으면 어쩌면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언어가 뭐냐니까 거의 기억, 외국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과학적 하나의 방법론인데 알렌 홉슨이라는 사람이 꿈에 대해서 그거 하기 전에 전 인류가 어떻게 그렇게 프로이드 이 한 사고의 틀에 그렇게 갇혔는가가 알렌 홉슨의 그 문제점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알렌 홉슨의 그 결론은 뭐냐면 프로이드는 50%는 맞고 100% 틀렸대요.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쭉 이렇게 이틀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 관찰해봤는데 감동을 받고 이래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니까. 이건 너무나 단순한 사실인데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한번 천착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놀라워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데 계속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추상적 고급 사고들에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철학적 질문들도 우리가 시선을 교정할 수가 있다. 다르게 한번 보자. 이게 가능하다는 그 틈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내가 우리가 꿈을 꾸면서 우리가 가극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가극이 다 잊어버린 존재로 나타났는데 아무도 그거에 놀라워하지 않는데 나는 놀라워하는 거예요. 진짜 놀랍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극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으면 매일 밤 꿈을 꾸는 걸 매일 분석하고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종교나 이런 철학적 사고의 단편이 어쩌면 그쪽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프레임에 갇히면 다른 세계가 없다는 거. 네, 참 그래요. 잠깐 시비만 붙자면은 아까 박문호 이사장님께서 전 인류가 다 하나 똑같이 한 종교를 가진 적이 있냐 그런 적은 없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 전 인류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시비 잠깐 지나가면서 꼬집었습니다. 예, 그 질문은 상당히 심오해서 저는 답을 못 드리겠고요. 자의식, 도덕, 진화, 그 세 개 다 어려운
어려운 테마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거 하나씩 건드리는 것도 그냥 이 자리에서 잠깐 앉아가지고 생각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 가지 다 그 건드릴 수도 없고 저는 그런데 장애 뭐 저는 이제 아까 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과학의 세계는 물질 외부의 세계로 이게 일관된 법칙에 의해서 연결되고 원칙적으로는 그걸로 다 설명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뇌도 이 과학의 영역이죠. 예, 과학의 영역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두뇌 안에서 이 내면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의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두뇌의 어떤 뉴런이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건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적어도 주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떠오르고 그리고 그 주체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사실은 두뇌하고 다르진 않죠. 그것이 다르지 않지만 내면으로 볼 때는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정하고 내가 방향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 이건 과학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러나 주체가 되면 그게 생겨요. 예, 그래서 그 주체에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제 바로 그거에 대한 포괄적인 해답의 틀 하나가 종교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각자는 늘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걸 찾아 나가는. 근데 그것이 저는 그것을 만드는 우리의 두뇌라든가 이 물질 세계하고 모순되는 거라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 두뇌가 주체까지 느끼게끔 바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정말 놀랐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은 그 디테일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 아니고 물론 알아서 연결을 할수록 좋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자유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자체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 과학이 말해주는 것과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이렇게 정리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과학은 할 수가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아까 아인슈타인이 가장 이해 못할 것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한다는 데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주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과학적으로서 가장 큰 신비라고 해요. 그건 과학이 답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건데 이것이 우주에 지금까지 나한테까지 내려온 모든 결과가 나한테 준 선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그 종교 쪽에서 은총이라고도 보고 또 불교의 용어로 무슨 해탈이라고 하셨던가요? 하여간 그걸 우리가 받는 거죠. 이것은 정말 놀랍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소중히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으로 맞아 뜻있게 지어 나갈 그런 삶의 소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각 분야에서는 셀프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교과적인 답은 있습니다. 뭐냐면 셀프는 자전적 자기 기억을 해상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나스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그 셀프는 운동성을 동반한 그 태 속에 태동하잖아요. 동물 우리가 막 태동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 운동의 주체라는 그게 생긴대요. 그래서 한 가지 그 분명한 거는 꿈속에서는 그 셀프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꿈속에서는. 그런데 꿈을 꾸지만은 항상 묵시적으로 딱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 꿈의 주인공이 나라는 감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그 셀프는 인지심리학에서는 거울을 놓고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침판지 정도가 자기 얼굴을 알아보고 해. 이제 우리 애들도 굉장히 어릴 때는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는데 자기 얼굴을 알아보는 정도가 이제 셀프의 자아감이 이제 출현했다 이래 보는데 자각몽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각몽을 의도적으로 꾸면서 거울 속에 내가 보이는 그걸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그쪽으로 보면 어쨌든 분명한 것은 기억의 연속적 해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이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생활했던 거 그것을 내가 수시로 내가 불러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이 안 끊기고 계속 있는 자전적 회상을 살펴라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박문호 선생님 여기 다른 질문 하나 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16세 소년 축구 선수가 공에 머리를 맞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는데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다. 가족말로는 스페인어를 짧은 단어 정도만 학교에서 배웠는데 원어민처럼 스페인어를 구사해서 이슈가 되었다. 뇌과학적 측면에서 이것이 이런 언어적 구사가 가능한가? 예, 그 질문도 같이 좀. 예, 좋습니다. 예. 그럼 뭐 그걸 상세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을 공부해 보면 대부분 이제 기억에 의지한다. 그거는 뭐 90% 이제 그쪽에 맞고 그 전에 뭐 스페인을 하나도 안 했는데 만약에 조금 했답니다. 이게 단어 정도를 배웠는데 능숙하게 구사하더라.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이제 그 이제 자폐아들한테 이제 흔히 간혹 드러나는 건데 자폐장애가 심해지는데 아주 그 그림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드물긴 한데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부위는 능력이 그런데 자폐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냅스 연결이 한 5살 때 속가치기, 가지치기를 해요.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그 기간을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나와갖고 조절해 주는데 그 과정에 조금 이상이 생기면 시냅스 연결이 그냥 제어 안 되고 계속 방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오면 어디로 출력이 나갈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이쪽이 누런 시냅스가 더 많이 연결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잡혀야 되는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다른 브레인 부분은 능력이 약해지는데 그 두정엽에 그 부분만 약화가 덜 될 경우에는 공간 지각하고 아주 상세한 입체감이 뛰어나요. 그래서 자폐아가 그린 그림들은 천재 자폐아 그림은 특징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선명한 묘사가 나와요. 그래서 험프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알타미라 동굴의 후기 구석기 3만 년 전에 동굴 구석기 벽화를 분석하면서 인류가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쯤에는 인류 전체가 그 자폐증 상태를 통과하지 않았느냐. 예,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도 전 인류의 상당한 퍼센트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반대급부로 그걸 얻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면 아까 뇌암수면 또 프로토 컨서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재밌는 거는 어떤 단절보다 어떤 상황이 연속되는 이런 걸 많이 봐요. 그 중간 단계가 다 있어요. 있고 우리 의식조차도 추적을 해보면 무슨 뇌암수면도 기원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지만 과학은 재밌어요. You name it. 여러분 뭐든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기원을 지금 과학이 밝히는 거 다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꽃은 언제부터 출현했어? 이러면 현아식물은 백악기 1억 3천만 년 전에 출현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과학이 밝힌 영역에는 기원이 다 있어요. 어느 시간 다 있고. 네. 그런 거예요. 네, 여기 질문 스페인어, 예. 제가 하나 더 그래, 드리겠는데요. 여기 종교적 이른바 신비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신비한 체험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오케이. 사후 세계에 대한 과학적 견해. 이거는 자유롭게 박문호 박사 이수하시고. 네. 네, 그거까지 신비 체험은 일단 그렇습니다. 환각인데 시각적 환각은 흔히 일반인도 선망이라서 생길 수가 있어요. 병적이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런데 청각적 환청은 상당히 병적입니다. 예. 그 다음 좀 더 늦게 보면, 그래서 원래 이제 지각을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고 지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환각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냐면요.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지각이 스스로 동작하는 경우를 환각입니다. 환각이 환청이 뭡니까? 앞에 사람 없는 데서 소리가 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환시가 뭡니까? 감각, 어떤 대상물이 없는 데서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각 없이 지각만이 오퍼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게도 그 지각이 바로 기억이고, 기억이 지각의 한 형태고, 그 기억이 바로 생각이면, 우리 생각은 전적으로 지각에만 의지할 경우, 감각이 차단될 경우는 우리의 생각은 전적으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까 탈 보셨죠? 저는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섬찟하게 그 단절된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 탈을 보면 코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무조건 보잖아요. 그 실제 탈인데 코가 들어갔어요. 뒷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보면서 실제로 코가 저 앞면, 뒷면 들어간 코를 앞면으로 바깥치기 하는 과정을 다 보셨죠, 여러분들이?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다른 경우에도 막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틈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걸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다른 우리 인지작용도 그런 틈이 없는 걸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촉각은 완전히 그 상당히 환입니다. 환촉입니다. 환촉은 정상입니다. 자, 그런 말하면 뭐냐면 환이라는 게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일부 청각은 그런데 비정상인데 대부분 환이라는 것은 근본적 대표적으로 보면 생각 전체가 환입니다. 왜냐하면 환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지각만이 오퍼레이션 한 과정을 환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골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각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지. 사람 앞에 있어도 없이 몰두하잖아요. 그럼 전적으로 환각입니다. 그래서 꿈하고 그것은 완전히 만나요. 꿈에도 감각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의식은 생생한 의식이 제너레이션 되잖아요. 그리고 셀프도 꿈에서는 더 당당하게 셀프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알렌 홉슨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프로이드식으로 계속 해석했던 걸 그래서 우리가 틀에 한번 갇히면 다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보면 그래서 뭐냐면 오히려 전체 폼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폼을 본다는 거는 왜 우리는 이렇게 토론을 좋아할까? 이게 폼을 보는 거예요. 빠져나왔어. 내가 자꾸 던지는 질문 그런 것들이요. 왜 우리는 2500년 전에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해? 이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보잖아요. 똑똑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이. 지금 70억 인류고 옛날에는 뭐 1억도 안 됐을 건데 그럼 지금 사람들이 더 똑똑한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2500년 사람들, 2000년 전 사람들한테 그 몇몇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게 바로 사피엔스의 그 히라리가 지적하는 바예요. 우리가 왜 역사를 배우느냐? 역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종교의 좋은 점도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객관적인 질문을 해보면 종교가 가장 약한 사회가 서유럽이잖아요. 종교가 없어도 상당히 법이 잘 지탱되면 행복도 놀파가는 사회도 있어요. 틀을 빠져나와서 보면 우리는 다른 많은 팩트를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데 틀 속에 있으면 계속 그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about를 하지 말고 doing을 하라는 거예요. 해보면. 그래서 그것은 모든 답이 저는 기억에 있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언어는 전적으로 기억이라는 걸 여러분들 한 달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소에 갖고 있던 많은 질문들이 해소가 돼버려요. 기억이 곧 생각이고. 네. 네, 저기 사후세계까지 한번 이어가 주시죠. 짧게 시간들 가능한지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장 교수님도 사후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특정 종교인에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두뇌하고 독립해서 있다고 보질 않거든요. 이 두뇌의 그 내면적인 것이 의식이라고 보니까 사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뇌의 기능의 소멸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개인 의식은 함께 소멸하는 걸로 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나, 개체로서의 나는 그 중에 일부예요. 더 큰 나. 그리고 전체의 나는 여전히 사후에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현재 내 몸에 관계되는 것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 소중히 여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되는 것도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사회 또 우리 전체 생명이 잘 되는 것 더 소중히 여기죠. 이 부분은 남아있는 거예요. 나 하나 없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의 의식 그 자체 현재 내가 의식하는 그 부분이 사라질 뿐이지 내가 중요시하는 거는 남아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나는 그 중요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내가 기여한 그 부분은 내가 죽든 아니든 간에 현재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내가 이제 생애가 끝나서 사멸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그거는 본능에 속하는 걸로 봐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고 싶어하는 본능. 그거 없으면 우리가 생존을 유지 못하니까. 그 본능이 언제까지 필요하냐? 죽는 날까지만 필요해요. 그 후에 그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죽음에 당치면 그게 없어질 걸로 나는 믿고,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피곤하니까 쉬겠다. 그리고 끝이라고 봐요. 굳이 사후 세계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있어도 반갑지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살아서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에 내가 뭔가를 기여하는 거,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네, 마무리하시라는 박수 같습니다. 네. 장 교수님 말씀이 거의 정말 죽음 이후까지 지금 얘기하신 거라 다른 질문을 새삼 받는 모양새도 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시간도 6시가 막 지났네요. 긴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질문지 주셨는데 제가 읽지 않은 분들은 답변 중에 일부 나왔을 것 같다고 추측되는 질문은 다시 읽진 않았고요. 그 종교 관련 질문이 많았는데 너무 종교 언어로 갈까봐 일부 제가 뺀 질문들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토론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쉽지 않은 주제인데 아주 열띤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서 함께 호흡해준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큰 박수로 토론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융합 심포지움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포지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폭넓게 확장시키고 변화하는 세계 속의 대응을 위한 통찰을 얻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틀 동안 고된 일정 소화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